2부는 저희가 코너 제목을 여의도 새신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3명의 신사로 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떼미는 거예요. 여의도를 빡빡 밀어보겠다. 자, 새신사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겨레 논설위원실 권태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뭐 이게 재판 얘기고 뭐 법 얘기고 할 게 많은데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오늘 2부는 시작을 이걸로 좀 할게요. 왜냐면 속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이제 재판을 넘겼다 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재명 전 대표한테 유리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뭔 얘기냐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해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법원은 이제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각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건들을 올라오면 대법관들이 각 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좀 중요 사건이다 했을 때 뭐 판례를 바꾸거나 법률적인 판단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전원합의체라고 이제 우리 로스쿨에서는 전합 판결이다. 전합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 그래서 전원합의체라고 하면은 그 용어에서 주는 위압감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대법관들이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게감 있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뭐 시간의 범위에 있어서 더 빨리 한다 늦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결론이 뒤바뀐다라든지 이런 쪽의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전원합의체로 간 이유는 워낙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 판단 자체의 공신성 그리고 신뢰를 더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사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회피 신청했다고 오보들이 좀 나가던데 회피 신청은 당사자 법관이 하는 거니까. 법관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본인이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더 유리할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고 이미 항소심에서 끝난 사안입니다. 그냥 제도상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이지 이게 뭐 피고의 유불리,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판단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대법원이 뭐 2심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따질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공소장을 썼을 때도 하도 이상하게 써가지고 2심 재판부는 그 공소장 좀 특정 좀 해라. 그 정도로 공소장이 좀 허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서는 저는 사실 1심의 재판이 저는 너무 좀 잘못됐던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더 근원적으로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시대에서 그런 정치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정치 기소가 정치 재판으로 좀 이어진 거 아니냐. 요 사안만 놓고 보면 저는 정치 재판의 성격 1심 때 정말 지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이게 되면 이제 전원합의체가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소부는 4명이 사는 거죠. 그렇죠. 전원합의체가 되면 이제 13명 전체가 다 참가하는 거죠. 이제 회피된 분 빼고 이제 회피된 분 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단 대법원 쪽에서는 이제 이게 받아들일 거냐 못 받아들일 거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대법원에서 이 재판이 언제쯤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그것에 대해서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대선 그거는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논란은 그걸로 갈 것 같습니다. 헌법 제 84조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 재판 진행 여부 여기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재판이 이 소추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되기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대통령 된 이후에도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국민의힘 쪽에는 이거는 재판은 예외, 재판은 그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기소를 안 하는 거니까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이죠. 근데 그 부분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헌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기소나 어떤 검찰의 소추가 막는
그런 불소추 특권의 의미이기는 하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갖다가 현직 대통령을 놓고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상권 분립에 있어서도 상당한 좀 우려가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아마 사법부가 좀 자제하는 태도를 통해서 재판은 좀 정지가 됐다가 이제 임기가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재판을 뭐 이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적인 해석은 앞에서 다 두 분이 해주셨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오늘 당장 가장 신나는 건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캠페인에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33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6월 26일 전에도 얼마든지 또 6월 3일 이전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결심을 해라. 이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권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쓸 카드는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이른바 그 보수 유튜브라고 아, 불리는, 신났죠. 예, 지금 뭐 썸네일 몇 개 확인했더니 네. 이재명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아니 진짜 땔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땔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극우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이 속보를 안 다룬 곳은 없습니다. 다 다루되 이재명 끝났다 충격 폭로 막 다 이런 제목이고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은근히 이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형태로 기사에 이제 단서를 달아놨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건 뭐 얼마든지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하면 아마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 차원의 보수 후보들은 이 프레임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법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있는 건데 헌법을 지키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 그 법리를 갖다가 1심을 다 박살을 내고 판결문으로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법 논리적으로는 1심보다는 상당히 보완이 돼 있거든요. 그날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굉장히 자세히 반박을 있었죠. 하느라고. 예. 그래서 아마 이거를 뒤집어 풀려면 대법원은 한 3배, 4배의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할 거란 생각이 법적으로는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대선이 시작돼서 이제 잠시 후면은 경선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은 본격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 그것도 대법원이 판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피선거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까지 제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이 좀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저는 판단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전 이거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거는 하늘에서 별 따오기만큼 저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관련해서 오늘 나왔던 속보 짧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 뭐 후속 뭐 각종 입장 표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뉴스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어제 있었던 2차 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의 2차 공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 소위 말하는 재판부의 특혜 논란이라든지 뭐 촬영 여부 뭐 웃었다더라 뭐 졸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뭐 일부에서 저희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 측이 노리는 혹은 이 재판에 임하는 전략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차 공판 때는 90분 넘게 혼자 떠들다가 2차 공판 때는 졸다가 한 6분 정도 마무리할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태도의 변화나 전략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앵커님께서는 윤석열이 전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조금 제가 수긍하기가 어려워서 예. 전략이 없는 사람에게 전략적인 걸로 마치 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분이 전략 있으신 분이면은 그동안의 정치를 잘 했을 것이고 방송 30년 가까이 했는데 오늘 가장 좀 뭐랄까요 모멸감을 느끼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 모든 게 윤석열 탓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전략이라는 걸 분석하는 거는 좀 사치스러울 것 같고요. 그냥 일단 1심에서 너무 그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93분 동안 정말 궤변 비슷한 뭐 거의 호수의 달그림자 같은 얘기들을 지어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지금 김영기 대대장이나 조성현 단장이 나와서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말들을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 자기 부하들인데 부하들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다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해석하자면 일말에 남은 그냥 인간이니까 일말에 남은 양심이 작동해서 좀 입을 좀 침묵하게 만든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변호사라서 뭐 좀 법적인 얘기 해줄 줄 알았더니 저 일부에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행자 면박이나 주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좀 언짢네. 사과드립니다. 농담이에요. 아니 자 그래요. 뭐 전략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제 좀 주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내란, 친위 쿠데타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재판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돼야지 뭐 마치 그 소송 지휘를 본인이 하는 것처럼 막 얘기했던 언급했던 부분을 두고 그러니까 뭔가 프레임을 짠다라는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안 되죠. 이게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닌데 이제 이것도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잘못된 건 아니라 제가 오늘 뭐 방송 그만둘까요? 그럼? 아니. 네.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내란죄가 뭔지를 규정해라, 정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장악하고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 이게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장악해야지만이 쿠데타인 것이고 장기 독재를 해야지만이 그 친위 쿠데타인 건 아닌 거죠. 내란죄를 형법에서 찾아봤더니 국헌분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죄. 그럼 국헌분란이라는 건 계엄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고 국회를 침탈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폭동은 군을 실무장을 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내란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한 이 법기술자 수준의 예전에 검찰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 검사 시절의 공판을 뭐 잘은 모르잖아요. 뭐 유명한 사건들 몇 개는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그 결과만 아는 거지. 공판장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식으로 뭐 PPT 자료 띄워가지고 피고인을 압박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리고 법을 배운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통용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까지 했습니다만은 무죄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기소했던 것 중에 네, 특히나 직권남용으로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인사들 수사한 부분은 거의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당시 특검 뭐 한동훈 검사도 다 이거 쪽팔린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피고인도 그거 물어볼게요. 검사들은 자기가 기소해놓고 네. 무죄 나오면 쪽팔려 하긴 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1심 판사도 2심 가서 깨지면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에도 영향이 좀 일부 있고요. 물론 뭐 검찰은 좀 다릅니다만은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 건 다 절차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실체 다툼을 해본 적이 없죠. 대부분 그렇죠.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와가지고는 형사재판에서는 실체 다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도. 예. 근데 실체 다툼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내란 행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해주신 그 내란 행위라는 게 형법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무 똑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용으로 붙어버리면 그냥 윤석열 KO 패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조성현 단장이랑 김영기 대대장만 나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분으로 줄잖아요. 발언 자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체 내용으로 공박이 들어가면 이제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와서 또 절차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구속 취소까지 지기현 부장이 다 만들어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한 것도 포기해주면서까지 도울 거 다 도와줬거든요. 사실 그것도 다 위법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와서는 다툴 만한 거리가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아스팔트 구구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어떤 메시아를 복귀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장외에서 해줬고 실제 윤석열 스스로도 여론전에 가담해서 어떻게든 한번 그 여론을 자신 쪽으로 이제 돌려보려고 기도를 할 수는 있었는데 이미 형사재판에 들어온 순간 그런 것들은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걸 스스로 분명히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번번이 이제 막히게 되고 있는 이 어떤 장벽을 보면서 저는 뭐 1차 재판과 2차 재판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이미 저는 이 재판의 결과는 다 나왔다고 보는데 다만 길게 진행되는 재판 와중에 윤석열이 1차 첫 번째 재판처럼 뭐 50분 정도 발언하는 일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을 거고요. 아마 2차 재판 때처럼 제한적으로만 뭐 항변하고 뭐 이제 반론하는 정도에서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저희 제작진도 웃겨요. 저희가 뭔 말하면 없던 자료를 막 찾아냅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그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쓴 바가 있었죠. 그 책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된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부하 검사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했다 그래요. 야 무죄 신경 쓰지 말고 기소해.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검사가 저래도 되나? 그러니까 무책임하다. 아니면 그 기소를 무기 삼아서 기소를 한다든지 혹은 기소를 안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뭔가 이게 효능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진짜 검사들 웃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안 웃기면 어떡하려고. 정말 이거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나도 면박 줘도 돼요? 못 웃기면 면박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 검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윤석열 한동훈조도 이렇지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때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 제가 이제 대리를 해가지고 당원들 대리를 해서 첫 번째는 이겼고 이제 두 번째 졌는데 그 첫 번째 이겼을 때 논 거가 내용도 위반이지만 절차도 위반이었다는 건데 그때 당대표 축출 과정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웃기게 했냐면요. 다 검사 출신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검사죠. 그때 당시에 회의에 와서 보고한 분도 박형수 의원입니다. 이분도 검사예요. 근데 녹취록법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박형수 당시 이제 의원이 막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가처분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녹취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됐어 넘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형수 검사가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의원이죠. 법률적으로 이러이러한 거 나중에 문제됩니다라고 얘기를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은 됐어 넘어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녹취록에도. 그러니까 법에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서 법원 가서 당연히 졌죠. 깨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일화이지만 아니, 재밌는 얘기 한다면서요? 굉장히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재밌네요. 다음에 개인기 하나 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검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그래서 검사들이 얼마나 일처리를 저는 정말 허술하게 하는지 저는 그 녹취록 보고 정말 배꼽 빠질 정도로 웃었거든요. 아 그런 거에 근데 안 웃어요? 웃어주시네. 아니 난 지난번에 그게 얘기했어요. 아 이게 웃깁니까? 왜 웃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때 누구죠? 그 저기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그 낙마했던 분 검찰의 목적은 기소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런 얘기 한 게 있었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검찰의 목적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지 기소가 목적이면 그건 유죄나 무죄나 상관없이 일단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 사회에서는 무조건 나는 기소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나중에 무죄가 되든 건 상관없고 근데 무죄로 된 게 굉장히 많은데도 나는 검찰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졌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사실 기자로 따지면 이달의 기자상 받았는데 나중에 오보더라. 그럼 하다못해 창피라도 해야지. 그죠? 근데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아 그럼요. 누군가의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재판장에서 법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 같은 것들이 있거든.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지라는 것들이 있는데 왜 법률가들이 이렇게 비문을 많이 씁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인가 봐. 실제 그게 약간 연관될 수 있는 맥락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이 아주 뭐랄까 이제 결제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뭐 부장 검사쯤 되거나 아니면 지검장이 됐거나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공보 담당이고 실제 실무는 이복현이 했고 거기에 이제 결제만 해준 것뿐이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실제 일은 누가 다 한 거다. 자신의 어떤 검사로서의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 우리 국민의 뭐 그때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굉장히 뭐 강골이고 실제 이 그 탄핵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국정농단 사범들을 잡아넣는 걸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실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후배 검사들이 실무를 다 했다라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도 저 책을 일부 읽었는데요. 검찰의 심장부에서는 책을 일부 다 읽지 못했는데 중간중간 보면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동물적 감각의 소유자이자 정치검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논리와 법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을 기술적으로 활용해서 일단 기소하고 나서 언론의 재판 도마 위에 올리고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면 재판에서 유죄 나올 수 있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재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문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사하면서 배운 것은 그저 여론 기술, 여론을 어떻게 동원해서 이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유죄로 만드는가 이제 이런 거에 골몰했던 사람이라고 저 책에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검사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건 뭐 이건 아플 텐데. 이건 전원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윤석열 검사는 검사 시절에 이제 보통 저녁 때면 6시 되면 나가서 이제 술 마시고 후배를 데리고 일은 한동훈 검사가 앉아서 다 하고 혼자서 다 하고 그래서 한동훈 검사는 술자리에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걔가 그러면 아침에 일을 해야 되니까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법조 오래 출입한 기자들 그리고 윤석열 검사 시절을 잘 아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지검장이 됐건 아니면 부장일 때라든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주로 저녁에 어디 가서 뭐 먹을까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관련된 질문을 법률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런답니다. 야 동훈아 그렇게 한동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에피소드들이 이제 뭔가 이제는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재판에서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조차도 지금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인물평전 비슷하게 코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이라는 게 뭐 지금 지기현 판사가 연말까지 공판 일정을 쭉 잡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것만 여쭤볼게요. 지기현 판사가 이 재판을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사법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전 사법부가 나름의 자정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하면 훨씬 더 그 압박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법원에서 뭐 징계를 해라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인사교체를 통해서 아마 재판부를 바꿀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